슬기로운 4대보험 실무책 해설 동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4대보험 실무책 제1단원 살펴보겠습니다. 다룰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급여관리 원칙과 업무상 자주 접하게 되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에 대한 것입니다. 급여관리 원칙은 직전, 통월, 이래서 직접불, 전액불, 통화불, 월, 정기 지급을 말하는데요. 내용은 용어 그대로입니다. 직접불이죠.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급여에 압류가 들어있는 경우 압류한 은행, 그러니까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전액불은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를 전액 지급을 하는 것인데요. 단체 협약으로 정한 노동조합비를 급여 담당자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 정기 지불 관련입니다. 9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9월 10일 급여 지급 시에는 9월 급여를 전부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른바 눕혀서 10월 급여 지급 시에 9월 급여를 지급해도 될까요? 이런 정도가 실무적인 쟁점입니다. 직접불 원칙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됩니다. 법원 판결이나 정부명령 등 근거에 의해서 채권자인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민사집행법 246조에 보면 압류금지 채권이라고 해서 급여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최저기준과 최고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기준은 185만원이고요. 최고기준은 300만원입니다. 간단하게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급여가 이제 185만원이 최저 기준이니까요. 어떤 근로자가 15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면 전액 압류 금지입니다. 185만원과 370만원 사이에 있다. 이 37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민사집행법 내용 보셨지만 2분의 1 내용 나오죠. 185만원은 370만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해당되는 급여가 있으면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압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185만원을 제외하고 15만원 압류하면 됩니다. 15만원 압류했다면 앞쪽에 민사집행법과 관련돼서 살펴보시면 급여 2분의 1 이내이고요. 180 이제 실제 근로자가 받는 돈이 185만원이 되고 하니까 모든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월급여는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금액이 370만원에서 600 사이라면 이 600이 2분의 1을 하면 300이니까 최고 금액과 관련된 문제죠. 월급여 500만원이면 250만원까지 압류 가능합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250만원을 받으니까요. 185만원 넘게 급여를 받는 게 되겠습니다. 600만원 이하가 되면은 좀 복잡한데요. 그것은 그런 케이스가 생기면 나중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액불 지급하셔야 합니다.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을 통해 가지고 노동조합비를 공제를 해버리면 이 근로자 의사에 반해 가지고 이 전액불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체크오프라고 얘기하는데요. 단체 교섭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사용자가 먼저 공제를 하고 나머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위반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이제 노조법에 있습니다. 차고지급 시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근로자가 실제 급여는 정당한 급여는 300인데 한 500만원 모르고 지급했다면 이 과다 지급한 200만원을 그 다음 달 급여 때 근로자 동의 없이 바로 상계시켜 버릴 수 있느냐, 그런 내용과 관련한 기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과 지급된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으로 해서 근로자가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야 할 염려가 없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시기가 한참 지나가지고 있는 금액을 근로자 동의 없이 상계시켜버리면 전액불 원칙이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정기 지급해야 됩니다. 사례를 들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월 1일 날 입사를 했는데 그 회사가 7월 10일 급여일이에요. 노동부에서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느냐 하면 7월 1일에서 7월 9일 사이에 기왕의 급여는 7월 10일에 지급하는 게 좋고 그 다음 급여일부터는 이제 매월 10일에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기관 같은 데서는 7월 1일 날 입사를 하게 되면 7월 12일 날에 7월 급여 전체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그런 경우라면 그런 관행이 있다면 그 방식에 의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불 방법은 근로계약서의 필수 서면 명시사항입니다. 반드시 적어서 근로자한테 교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직원 입사를 하게 되면 적게 되는 이런 근로계약서는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이며 임금 액수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안에 적어야 할까요? 매년 기본급이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다시 적어야 한다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은 중요한 필수술입니다. 근거 규정을 찾아보고 보고는 몇 년간 해야 되는지 이런 실무적으로 간단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임금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넣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거가 되는 법조문 이런 내용 혹시 궁금해 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17조에 보면 근로계약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근로조건의 명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를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5호에 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이래서 이거를 찾아가 보시면 철규칙에서 정해야 되는 수많은 가지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 근로계약서에 적어야 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항에 보시면 사용자는 1항 1호와 관련하여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불 방법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교부하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관련해서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불 방법에 대해서 적으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두에 임금의 월급여액도 적어야 되느냐 이렇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조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월급여액을 적으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호봉표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통해서 입사 몇 년도까지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급여가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다가 급여 액수를 적어 놓으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급여 액수가 바뀌면 근로계약서 내용이 바뀌는 거니까요. 근로계약서 전체를 다시 써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임금 액수만 뽑아서 다시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계약서를 매년 쓴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이기 때문에 여기 근로기준법 17조 내용에 따라서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불 방법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임금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급여 담당자들은 이제 주로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대장이 되겠지만, 이 임금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중요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거가 돼서 나중에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 다툼이 생겼을 때 근로감독관이 이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 이렇게 됐는데 그런 내용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그것 자체로 이제 제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관련된 내용 임금대장 잘 보관하셔야 되고요. 보관 기간은 3년입니다. 임금대장은 보통 서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반영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작성하셔야 되고요.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단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